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리 스택 셀리반이 1920년대에 겪었던 임상 경험들은 랭이 1960년대에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물론 랭은 설리반의 저작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저서들이 자신의 정신분열증 연구에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 책들이라고 인정했다. 설리반은 점점 더 단순히 한 개인을 연구의 단위로 해서는 정신병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인간 존재는 언제나 그들의 대인관계의 장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 개인의 성격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환경 안에서 형성된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가운데 있다. 성격이나 자기는 개인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다. 설리반은 성격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한다. 성격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인관계 상황의 유형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개인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장을 연구 단위로 삼는다는 원리는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정신분석학에서 성격 및 정신병리 이해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대인관계적 조망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을 빠뜨린 것이 된다. 그것은 마치 자연적인 서식지가 아니라 우리에 가둬놓고 동물을 관찰하는 연구와 비슷하다. 설리반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개인의 내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호작용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격이란 개개인의 차이를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올바로 알 수 없다. 설리반은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다른 경미한 장애들도 환자의 대인관계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대인관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고 믿었다. 설리반이 언급한 바 있는 평생 동안 여성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대한 열정을 지녔다는 젊은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여러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놀랍게도 거기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자는 자신의 대인관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이 경우 정통 프로이트학파 정신분석학은 정신내적 접근을 사용하여 환자의 내부 역동에 관한 일련의 가설들을 만들었다. 그는 환자의 불운한 사랑이 오이디푸스적 역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역동의 본질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는 위험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환자의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탐색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실패한 사랑을 부모와의 오이디푸스적인 결합을 유지하려는 증거로 결론 지을 것이다. 설리반은 이와는 전혀 다른 자료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환자와 여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와 그 여자들 사이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여자들을 대하는 그의 행동에는 여자들로 하여금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프로이트 학파 분석가가 억압된 소원과 환상을 찾으려 했던 반면 설리반은 의도되지 않은 상호작용을 찾으려 했다. 고전적인 분석 상황에서 분석가는 검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현상을 통해 숨겨진 소원이 위장된 형태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해석한다. 설리반의 접근에서 분석가는 환자의 상호작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묻는다.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감추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자와 마주 앉아서 그의 사랑의 대상과의 관계에서 최근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회상하게 했다. 설리반은 이것을 더 밀고 나갔다. 그의 상대인 이 여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녀가 선택되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정확히 언제 그 관계에서 감정적인 분위기가 변하였는가? 설리반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 환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했다. 그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그는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만 환자가 자신의 운명을 재창조해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사례에서 설리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 남자는 열심히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진귀하고 매력적인 자질들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질들에 대해 온갖 찬사와 감탄을 늘어놓았다. 따라서 여자들은 그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슨 말을 했고 또 무엇을 했는지를 정밀하게 탐색한 후 설리반은 환자의 위대한 열정 안에 감추어진 것이 거절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품고 있는 환상을 이용해 상대를 낙심시키고는 했다. 그것은 그의 성격이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만일 매우 유순하고 자기희생적인 여자라면 그는 그녀의 이루지 못한 환상, 즉 도전적인 자기 확신의 측면들, 이것은 그 남자 자신이 매우 간절하게 원하는 특성이다. 그것을 찾아내어 칭찬했다. 만일 매우 지배적인 여자라면 그는 그녀가 매우 섬세하게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감탄했다. 설리반 또한 환자의 과거에 관심을 가졌으나 과거의 충동과 소원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충동과 소원을 보다 광범위한 대인관계적 상황의 일부분으로 여겼다. 만약 그것들을 별개의 것들로 다룬다면 그것들은 탈맥락화되고 따라서 의미 있는 이해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충동과 소원을 탐색하는 대신 과거의 상호작용들을 조사하였다. 앞의 예에서 설리반은 그 환자와 애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핌으로써 그 환자가 여자들에 대한 과장되고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사랑에 빠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사실을 밝혀낸 후 그는 환자의 유년 시절에서 그러한 상호작용의 기원을 찾으려고 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을 배웠을까? 그가 이런 식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까? 그의 생애 초기에 중요한 누군가에게 오직 이런 식으로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열정적으로 많은 여성을 사랑했던 남성 얘기가 또 케이스로 나오죠. 오늘 이은숙이 발제한 이 부분에서 여러분 느끼는 것으로 좀 나누죠. 우리가 이와 관련되는 것들을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사이키로 볼 것인가 하면 대인관계 측면에서 볼 것인가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대상관계 이론과는 또 대상관계 이론과 나름대로 또 달리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 사이카르시나 클래식한 정신분석가가 접근하는 방법, 대인관계 정신분석가가 접근하는 방법, 대상관계 이론가가 접근하는 방식이 각각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느 것 하나가 맞고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하나의 어프로치를 할 때 그것만 로 접근한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분석가는 굉장히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있는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다각적으로 보는 훈련들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건 임상 케이스니까 조금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어프로치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의 어프로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담자를 이해해 가는가 하는 것들이 비교되는데 여러분들 느끼는 것을 좀 나누시죠. 네, 제가 보면서 느낀 거가 이제 사실 오이디푸스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이디푸스도 되게 관계적인 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그거 들어요. 자체가 관계적이죠. 네, 또 삼자 관계에서 굉장히 엄청난 관계적인 경험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초기에 부모님과의 경험이 특히 엄마하고의 경험이 이 남성이 커서
여성을 대할 때 어떤 패턴들이 생겼던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기에 엄마하고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엄마가 자기 자신을 어쩌면 굉장히 과대하게 이 남성이 여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거절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신에 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단순하게 어떤 대인 관계가 개인적인 그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인 것도 있고 조직적인 집단들. 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종교 집단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관계 망상에 오히려 빠지는 거를 무슨 신앙이 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실제 이야기가 상관없는데 그게 마치 그게 뭐 믿음인 것처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참 미신적인 그런 행동인데 그게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그런 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이게 많은 영역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 뭐랄까요, 예의를 차린다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속에도 보면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 밥 먹는 시간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어 제가 중국 사람이 이제 그 저기 통역해준 분이 그 사람한테 아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뿌용뿌용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 식사하고 왔구나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 뿌용뿌용 그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두 번 물어봐서 됐는데 세 번 물어보니까 또 세 번 물어보니까 아 할 수 없다 그러면 먹더라고요 같이. 그래 아 예의 차리나 그랬구나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예의상 세 번은 물어봐야 되고 세 번 청함을 받았으면은 그 청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을 먹은 것은 밥을 안 먹어서 먹는 것인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먹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죠. 예, 청하는 사람은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청하는 건지 아니면 예의상 주는 건지 이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있는 상황이 예의상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밥을 먹을 필요가 있어서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말하자면 삼고초려 얘기가 나오죠. 제갈량이 유비를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세 번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그때 응답을 했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전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두 번 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선뜻 나서면 안 되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죠. 그 속에.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꽤 많이 있죠. 당신 이거 하세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번 얘기만. 그래,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강국사님 굉장히 잘 지적하는데 그 문화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렇죠. 예, 안 넘어가고 싶은 나무인데 그걸 굳이 찍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이제 넘어뜨림을 당하는 쪽에서는 내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지는 건지 자꾸 찍히니까 넘어가는 건지 이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나의 무슨 미덕이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방법이고 처세술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정상적인 오히려 그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인관계라고 할 때 대인관계는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환경이라고 본다면 아까 단체적인 것, 그 사회 전반적인 상황, 문화 이런 것들도 대인관계의 어떤 시야에서 본다면 다 함께 포괄해서 봐야 될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직접 만나고 있는 이 한
분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심리 상태, 심리 역동, 내적 심리 역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적 심리 역동이 발생하게 된 그 환경, 이 어떠했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깊이 이해한다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보는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떤 컴패션이라고 할까요? 공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분이 왜 이러고 있는 것을 그냥 비난하는 저지멘탈한 판단적인 입장보다는 야,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반응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공감해낼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자아나 셀프나 이고라는 게 정말 있는 거냐 허상이냐는 문제하고 연결되잖아. 대인관계 쪽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자기는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고유한 셀프나 고유한 이고나 셀프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다. 이건 불가의 얘기하고 지금 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허상이라는 얘기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안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의 교류 속에서 환경 속에서만 어떤 캐릭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셀프라고 하는 게 대인관계 속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분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그때그때 셀프가 형성된다고 하는 이런 묘한 결과가 되죠. 자기 안에 캐릭터나 셀프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날 때의 셀프와 저 사람을 만날 때의 셀프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사람을 만날 때 캐릭터, 저 사람을 만날 때 캐릭터가 다른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반복적인 환경이 있다 보면 이 성격이나 캐릭터가 하나의 고착적인 것으로 형성돼서 이 사람의 처음에는 유연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대상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 비슷한 사람만 보면 같은 캐릭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고착된 완고한 어떤 성격 유형이나 자기라고 하는 것, 이 셀프 자체를 우리가 보통 캐런 호나이가 얘기하거나 융이 얘기하거나 혹은 코우시 얘기하는 타고난 어떤 트루 셀프라는 개념, 위니카시 얘기하는 그런 트루 셀프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설리반이 얘기하고 있는 셀프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되면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캐릭터나 셀프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대인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고유한 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셀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거 자체가 팬터시다. 그럼 결국은 불가에서 스님들이 얘기하는 결국 우리가 어떤 그 헛것에서부터 자꾸 깨어나는 과정, 어웨이크닝 과정, 깨침의 과정은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쳐가는 과정을 어떤 수련의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하고 정신분석에서 이 사람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깨치는 것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더 깊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칭찬해 주는 환상을 깨버리잖아요. 그 케이스를 해석할 때 해석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절을 하도록 하는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그 환상을 깨트림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는 대상에게 열정을 쏟으면서 이 대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계속 칭찬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이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결국 다 떠난다는 얘기인데, 이걸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대상관계 쪽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분의 사례를 좀 심플하게 그냥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면 우리가 어떤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여성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상을 투사한다는 거죠. 이상적인 대상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담자가 원하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상화한 대상을 투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상대방은 그 이상적인 것을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리젝트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혹적인 대상으로 느끼는데 그 유혹적인 대상은 이 사람의 패턴 속에서는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과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 이상화된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 이상적인 대상, 그러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 혹은 이상적인 대상과 형편없는 대상,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대상과학 이론 쪽에서 본다 보면 이분은 어쩌면 자기 안에 있는 이상적인 대상을 실제 새로 만나는 분에게 투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플러스가 되니까 그 온전한 대상을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당신은 이것도 다 잘해, 이것도 잘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적인 대상에는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이라고 계속 칭찬한다는 얘기죠. 지배적인 부분 플러스 당신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지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친절하지 않은데 계속 친절을 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니까 온전한 대상이 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코어식으로 얘기하면 셀프 아브젝트가 되달라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대상이 무조건 되달라고 하니까 그걸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대상관계를 부분 대상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대상 중에 좋은 대상을 투사를 계속 하는데 그 상대방은 좋은 대상 노릇을 일정 부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절하는 대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패턴인데 이걸 해석할 때 이 사람은 거절하도록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분석가의 해석일 뿐이죠. 이 사람이 거절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대상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내적 대상이 투사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측면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 사람의 과거의 패턴이 이래 왔다. 그래서 또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대상관계 측면에서 대인관계와 대상관계 우리가 굉장히 구별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같은 얘기라고 봐요. 대인관계 속에서 그 대상들이 내면화되면 대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대상이라는 용어를 실제 외부 대상과 내적 대상을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대상관계 이론 공부할 때 제가 첫해 제일 어려웠던 게 어느 글을 봐도 이게 내적 대상인지 외부 대상인지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게 글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대인관계와 대상관계 이론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한 경험으로. 대인관계 이론이 깊어지면 대상관계 이론이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 대상은 어디서 왔느냐? 대인관계 속에서 왔기 때문에 대상관계 이론과 대인관계 이론을 두 개의 이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게 발달해 왔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대에 와서 이런 이론들을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다 결국 통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례에서 그 남자가 이제 하고 있는 거절이라고 표현했는 게 이게 대인관계에서는 거절로 보이지만 대상관계에서는 거절보다는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은 셀프를 없애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고유한 셀프를 없애고 자기의 셀프를 밀어넣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투사의 동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상관계 쪽에서 얘기한다면 그렇죠. 투사의 동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당신이 돼달라. 당신 참 친절한 사람이야. 친절하게 행동해라고 계속 주문을 거는데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싫어 라고 밀어내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하자면 투사의 동시나 말하자면 주술이죠. 메디컬 띵킹이에요. 투사의 동시라는 걸 주술적인 생각, 옴니퍼던트 생각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 안에 내적 대상, 이상적인 대상이 있는데 이걸 더 씌워서 저 사람이 이상적인 대상이 돼달라고 주문을 거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놓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상처럼 대상이 돼서 행동하도록 압력을 넣는 게 투사의 동시죠.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가 결국 여기서 같은 얘기, 어떤 비혼이 봤던 대인관계,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은 이 투사의 동시 개념을 그냥 원맨 한 사람의 사이키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봤는데 비혼은 이것을 대인관계 측면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투사된 어떤 판타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압력을 넣는 이런 대인관계적인 측면까지를 합쳐서 투사의 동시라는 개념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쪽의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 쪽 대상관계 이론들을 엄격하게 구별해내기 굉장히 힘든 게 섞여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하다 보면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좀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 자기는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공감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마치 제가 보기에는 자기는 열심히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마치 상대가 떠나게끔 하는 행동들만 골라서 하는 듯한 느낌이. 그렇게 되죠. 바로 예, 이 케이스하고 비슷한 것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느끼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주로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잘 본인은, 모르죠.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내라도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다가 공감을 해야 될지가 참 공감이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예.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전이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되돌려주느냐가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때로는 좀 솔직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충격이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한 놈만 걸려라거든요. 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치료 세팅에 상담자를 한 명만 찾아가면 다행인데 보통은 일상 삶에서는 여기저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쑤셔가지고 자기한테 공감해주는 그 사람 한 명을 딱 잡아가지고 요건 내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셀프를 싹 비워버리고는 자기 걸 다 밀어넣어버리고 그러고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상 그 보면은 뭐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단 종교라든지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이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그게 그런 건데 이제 뭐냐면은 나는 내 셀프가 없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절하고 떠나가지만은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셀프가 없어지는 거를 미덕이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성숙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게 뭐랄까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판타지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 거기에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예 사크리파이스를 그게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셀프를 가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도록 막 막아버리는 계속 그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난을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칭찬했다가 이렇게
아까 저기 그 남자가 쓰는 방법이랑 같은 거잖아요. 뭐가 셀프가 건강하면은 비난을 하고 약하면은 그걸 갖다가 막 북돋워 주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 걸로 밀어넣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뭐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런 데서 막 일어나는 현상처럼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컬러니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사의 동시라는 컬러니얼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확장하면서 식민주의 할 때 그 본토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을 다 개조해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그건 야만적인 것이니까 문화적인 마음으로 교체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몰아내고 이건 다 미신이야. 미신을 몰아내고 건강한 어떤 과학적인 생각을 교체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어떤 한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주의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생각할 때 엄청난 문화 파괴, 문화 지배의 형식으로 된 거다고 똑같아요. 대인관계에서도 이 투사익 통일시는 이 식민주의의 잔재처럼 저는 느껴져요. 식민주의가 개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어떤 이런 투사익 동일시 형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투사익 동일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상대방 마음속에 심어서 그 사람 마음을 비워내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그런 처음에는 팬터시인데 그 팬터시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행동하도록 욱박질러서 저 사람이 내 분신이 되도록 만들어야 말하자면 내가 가진 마음을 이 사람이 통째로 어떤 일정 부분의 마음이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나의 셀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이라고 하자면 인터널 월드, 내 인터널 월드를 전체로 다 줄 수는 없겠죠. 그중에 내가 셀프라고 생각하는 것을 투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을 투사할 수도 있고 어떤 대상 관계를 투사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팬터시를 투사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인데 내 내적 세계의 일정 부분을 이 대상에게 옮겨놓는 작업 투사의 동시가 그래서 내 대신 네가 다 보관하고 있어. 근데 보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보관시킨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게 셀프건 대상이건 어떤 팬터시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윽박지르는 힘으로 대인관계가 사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 투사익 동시가 굉장히 파괴적인 그 대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드러낼 수 있죠. 대상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자기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식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귀신에 들려서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투사익 동시에 걸려들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가